노숙자 쉼터에서 발견된 형.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는데 통장엔 3억. 형은 30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3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도 노숙자로 살았을까요? 누군가는 묵묵히 살아가고 누군가는 그 삶을 기억해 줍니다. 이 채널은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형 통장에 3억이 있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잔고증명서를 쥔 손이 마치 낙엽처럼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형. 노숙자 쉼터에서 발견된 형. 누더기를 걸치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발에는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있던 형. 그런데 통장에 3억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 쿵쾅쿵쾅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목구멍에서 막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쉼터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형님 짐에서 나왔는데요. 열어보시겠어요? 낡은 갈색 봉투였습니다. 손때가 묻어 검게 변한 수십 번 접었다 펼쳤던 흔적이 역력한 봉투. 제 손가락이 봉투 끝을 잡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 봉투를 열면 안 될 것 같은, 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열어야만 할 것 같은 묘한 끌림. 봉투를 여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복지사 선생님의 숨소리도, 복도에서 들리던 발소리도, 창밖의 차 소리도 모두 사라지고 세상에는 저와 이 봉투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 앞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모습. 사진 속 저는 가방을 메고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찍은 걸까요? 손을 봉투 안쪽으로 넣었습니다. 사진이 더 있었습니다. 1장, 2장, 3장, 10장, 20장. 사진은 계속 나왔습니다. 모두 우리 집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식 가던 날, 대학교 합격 발표 보러 가던 날, 첫 출근하던 날, 결혼식 가던 날. 30년치 제 인생이 그 봉투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각 사진마다 뒷면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뒤집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중학교 입학이구나. 교복이 잘 어울린다. 형이 본다. 1994년 3월 2일. 형의 글씨체였습니다. 30년 전 형이 집을 나가기 전 냉장고에 붙여놓던 메모지에 쓰던 그 글씨체, 사자를 쓸 때 삐침을 유난히 길게 쓰던 버릇까지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비 오는데 우산 안 가져갔구나. 걱정된다. 형이 본다. 또 다음 사진. 민수야, 대학 합격했구나. 축하한다. 너무 자랑스럽다. 형이 본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형은 30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걸까요? 왜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만 저를 지켜본 걸까요? 복지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께서 쓰러지셨을 때 이 봉투를 꼭 쥐고 계셨어요. 구급대원들이 떼어내려고 했는데도 절대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형이 쓰러진 곳은 우리 집에서 300m 떨어진 공원 벤치였습니다. 그 공원, 어렸을 때 형이 자주 데려가 주던 그 공원, 내를 태워주고 시소를 같이 타주던 그 공원. 형은 30년 동안 그 공원에 있었던 걸까요? 저를 보기 위해 형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복지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말기암이래요. 그리고 영양실조도 심하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미 몇 년 전에 치료받으셨어야 했대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말기암? 영양실조? 그런데 통장에 3억이 있다고요?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치료를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밥을 먹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형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것도 드릴게요. 복지사 선생님이 낡은 수첩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표지가 다 헤어진 어떤 색이었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 학원비 30만 원. 1994년 3월. 민수 참고서 5만 원. 1994년 4월. 민수 수학여행비 15만 원. 1994년 5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수첩은 30년치로 꽉 차 있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제게 필요한 돈이 적혀 있었습니다. 학원비, 교과서가, 대학 등록금, 취업 준비 비용, 결혼 자금, 그리고 각 항목 옆에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 첫째 아이 출산 100만 원. 2024년 4월.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형은 30년 동안 저를 위해 살았던 겁니다. 멀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서. 복지사 선생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서 병원에 가보세요. 형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저는 달렸습니다. 30년 만에 형을 만나러 달렸습니다. 병원 복도를 뛰어갈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형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재회.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형이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말라서 거의 뼈만 남은 모습, 산소호흡기를 끼고 수많은 선들에 연결된 모습.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 형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25살 때의 그 형.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말랐는지 제 손가락 사이로 형의 뼈가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형은 제 손을 느낀 겁니다. 30년 만에 동생의 손을.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환자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것 같던데요. 왜 치료를 안 받으신 걸까요? 몇 년 전만 해도 충분히
치료 가능한 상태였을 텐데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형은 3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치료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저는 형 곁을 지켰습니다. 형의 손을 잡고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 나 민수야. 알아들어? 형이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형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형, 미안해. 형 찾지 못해서 미안해. 30년 동안 형 혼자 두어서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의 마른 손등 위로 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은 뜨지 못했지만 눈물만은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형도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혁명의 통장에 유언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형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형이 이미 떠났거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30년 동안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형은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 항상 내 곁에 있었어.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돈은 내가 쓰렴. 형이 30년 동안 모은 돈이야. 너와 내 가족을 위해 쓰렴. 사랑한다, 민수야. 형이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로 글씨가 번져서 읽을 수 없을 때까지.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형은 왜 집을 떠났을까요? 3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 만에 형의 흔적을 찾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 곰팡이와 먼지가 섞인 냄새. 하지만 그 속에서 어렴풋이 느껴지는 어머니의 된장찌개 냄새, 아버지의 담배 냄새. 이 집에서 형과 함께 살았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 낡은 장롱 위에 먼지 쌓인 상자가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던 상자. 저기 손대지 말라고 하셨던 그 상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갔습니다. 손을 뻗어 상자를 내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형의 물건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형이 입던 낡은 스웨터, 형이 쓰던 볼펜, 형이 읽던 책들, 그리고 그 밑에 두꺼운 공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4년. 공책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였습니다. 첫 페이지, 1994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쌀이 떨어졌다. 애들한테 미역국이라도 끓여주고 싶은데 미역도 없다. 민호가 라면 끓여 먹자고 했다. 고맙다, 우리 큰아들. 민호. 형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4년 2월 14일. 오늘 전기가 끊겼다. 전기세를 석 달째 못 냈다. 애들 아버지는 또 술 먹고 들어왔다. 사업이 망했다고, 빚이 많다고, 매일 술만 마신다. 민호가 아르바이트를 더 하겠다고 했다. 19살 아이가 무슨 죄냐.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가난했었나요? 전기가 끊길 정도로 형이 아르바이트를 했었나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놀기 바빴고, 게임하기 바빴고, 만화책 읽기 바빴습니다. 집안 형편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1994년 5월 3일. 민호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다. 대학은 안 가도 된다고, 동생 민수 학원비라도 벌겠다고. 내가 울면서 말렸다. 너도 공부해야 한다고. 하지만 민호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다고, 자기는 공부보다 일하는 게 좋다고. 거짓말이다. 민호는 공부를 좋아했다. 밤마다 책 읽던 아이였다. 숨이 막혔습니다. 형이 저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다고요? 저는 그때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수학학원, 영어학원. 형이 번 돈으로 학원을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점점 더 떨렸습니다. 1994년 10월 15일. 오늘 민호 얼굴에 멍이 있었다. 물어봤더니 넘어졌다고 했다. 거짓말이다. 누가 때린 거다. 민호가 어디서 일하는지 물어봐도 말을 안 한다. 걱정된다. 1994년 11월 20일. 민호가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온다. 새벽 2시, 3시에 들어온다. 그런데 이상하다. 집에 돈이 생겼다. 냉장고에 반찬이 채워지고 쌀독에 쌀이 들어있다. 민호가 그렇게 많이 버나? 19살 아이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1994년 12월 24일. 오늘 그 사람들이 집에 왔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무서운 얼굴을 한 사람들. 애들 아버지 빚 때문이라고 했다. 5천만 원. 당장 갚으라고 했다. 없다고 했더니 그럼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했다. 민수를 가리켰다. 중학생이면 딱 좋다고 데려가서 일을 시키겠다고 했다. 나는 울면서 빌었다. 제발 우리 아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때 민호가 나타났다. 민호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들과 민호가 밖으로 나갔다. 1시간쯤 지나서 민호가 돌아왔다. 민호 얼굴은 새하였다. 그리고 나한테 말했다. 엄마 괜찮아. 내가 다 해결했어. 어떻게 해결했냐고 물었더니 그냥 웃기만 했다. 불안하다. 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 날 1994년 12월 25일 페이지는 찢겨져 나가 있었습니다. 형이 사라진 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형은 그날 무슨 일을 한 걸까요? 그 사람들과 무슨 거래를 한 걸까요? 상자를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구겨진 채로 상자 바닥에 숨겨져 있던 종이. 펼쳤습니다. 차용증이었습니다. 차용인 김민호. 차용액 5천만 원. 상환 방법 6개월간 노동으로 상환. 1994년 12월 24일. 형은 자신을 판 겁니다. 아버지 빚을 갚기 위해. 아니, 저를 지키기 위해. 그 사람들이 저를 데려가려고 했을 때 형이 대신 자기가 가겠다고 한 겁니다. 6개월. 6개월만 일하면 된다고 했던 걸까요? 그런데 형은 3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6개월이 지나도 형이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1995년 여름 형이 사라진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집 앞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있던 날, 어머니가 그 편지를 읽고 주저앉아 우셨던 날, 저는 그때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형한테서 온 편지야?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편지를 찢어버리셨습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일어섰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편지를 버렸을 리 없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 분이셨으니까 다시 장롱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 세 번째 서랍, 그리고 맨 아래 서랍. 거기에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찢어진 편지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나씩 조각을 꺼내서 바닥에 놓았습니다. 퍼즐 맞추듯이 하나씩 맞춰나갔습니다. 10분쯤 지나서 편지가 완성됐습니다. 형의 글씨체였습니다. 엄마, 나 민호야.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일은 좀 힘들지만 괜찮아. 엄마, 미안해. 6개월 후에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못 갈 것 같아. 빚이 더 늘었어. 내가 일하면서 생긴 빚이래. 숙식비, 도구가 이것저것 다 빚이래. 지금 빚이 1억이 넘었어.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갚을게. 그리고 엄마, 부탁이 있어. 민수한테는 말하지 마. 민수는 공부만 했으면 좋겠어. 나는 괜찮아. 민수가 잘 되는 거 보면 나도 행복해. 그리고 엄마, 아빠는 괜찮으세요?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사랑해, 엄마. 민호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은 6개월이 아니라 몇 년을 일해야 했던 겁니다. 아니, 몇 년이 아니라 30년을. 그런데 왜요? 1억을 갚는데 왜 30년이나 걸렸을까요? 형이 번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다시 상자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첩이었습니다. 수첩 첫 페이지를 펼치기 전에 한 장의 종이가 끼워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날짜는 1995년 3월 10일. 오늘 민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민호가 떠난 지 석 달 만이다. 심장마비였다. 술을 너무 많이 드셨다. 아니, 술이 아니었다. 충격이었다. 아들이 자기 빚 때문에 떠났다는 충격. 매일 민호 이름 부르며 우시다가 그렇게 가셨다. 민호한테 알려야 할까? 아니다. 민호가 더 괴로워할 것이다. 민호야, 미안하다. 엄마가 아빠 장례도 내 없이 치렀다. 종이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형이 떠난 지 석 달 만에 돌아가셨던 겁니다. 충격으로 형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모른 채 30년을 살았을까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1995년 6월 1일. 민호가 보낸 돈 50만 원. 민수 학원비로 썼다. 1995년 7월 1일. 민호가 보낸 돈 50만 원. 민수 여름 옷 샀다. 1995년 8월 1일. 민호가 보낸 돈 50만 원. 민수 참고서 샀다. 매달 첫째 날. 빠짐없이. 형이 보낸 돈 50만 원. 수첩은 2020년까지 이어졌습니다. 25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계산해 봤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면
총 1억 5천만 원. 형이 번 돈은 모두 저에게 온 겁니다. 형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형이 왜 치료를 받지 않았는지, 형이 왜 밥을 굶었는지, 형이 왜 노숙자가 됐는지, 형은 모든 걸 저에게 줬던 겁니다. 자신의 건강도, 자신의 삶도, 자신의 미래도 모두 저에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보호자님, 어서 오세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형이 매달 돈을 보내고 있다는 걸, 형이 집 근처에 있다는 걸. 그런데 왜 형을 집으로 들이지 않으셨을까요? 왜 형 혼자 밖에서 고생하게 두셨을까요? 중환자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형의 호흡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형, 나 다녀왔어. 우리 집 다녀왔어. 어머니 일기장 봤어. 형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형, 왜 그랬어?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집에 들어오지. 왜 밖에서만 우릴 지켜본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형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더 찾아야 했습니다. 형이 돌아오지 못했던 진짜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지만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표지에 2010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2010년 3월 1일. 오늘도 그 아이를 봤다. 새벽 5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민호를 나는 숨어서 지켜봤다. 민호는 우리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가 출근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민수는 형이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갔다. 민호는 민수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서 어딘가로 갔다. 나는 울었다. 우리 큰아들, 왜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0년 5월 15일. 오늘 민호를 불렀다. 공원에서 기다렸다. 민호가 왔다. 16년 만에 보는 우리 아들. 너무 말랐다.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다. 35도 안 된 나이에 50대처럼 늙어 있었다. 나는 물었다. 왜 집에 안 들어오냐고. 민호가 말했다. 못 들어간다고. 왜냐고 물었다.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 나 아직 빚이 조금 남았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집에 들어가면 민수를 데려가겠다고 했어. 무슨 소리냐고 물었다. 민호가 말했다. 몇 년만 더 버티면 빚 다 갚을 수 있대. 손이 떨렸습니다. 형은 16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그 사람들에게 묶여 있었던 겁니다. 2010년 5월 16일. 민호를 설득했다. 이제 그만 들어오라고.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안 돼. 그 사람들은 진짜야. 경찰도 어쩔 수 없어. 신고하면 민수가 위험해져.
나는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민수만 잘 살면 돼. 나는 울면서 물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민호가 웃었다. 슬픈 미소였다. 빚만 다 갚으면 그때는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엄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은 평생 저를 위해 살았던 겁니다. 자신의 행복은 포기하고 저의 행복만을 위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0년 5월 17일. 오늘 결심했다. 민호를 지켜야겠다. 하지만 민호 말대로 집에 들이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민수를 노릴 것이다. 그래서 나도 민호를 멀리서 지키기로 했다. 매달 첫날 새벽 5시 공원 벤치 그곳에서 민호를 만나기로 했다. 민호에게 밥이라도 먹이고 옷이라도 챙겨주고 약이라도 챙겨주기로 했다.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래서 어머니는 매달 첫날 새벽에 일어나셨던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매달 첫날 새벽에 나가시는지 물어보면 산책 간다고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형을 만나러 가셨던 겁니다. 10년 동안 매달 빠짐없이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2014년 8월 10일. 오늘 민호가 좋은 소식을 전했다. 빚을 다 갚았대. 20년 만에. 20년 동안 갚고 갚아서 드디어 끝났대. 이제 집에 올 거냐고 물었다.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된대. 그 사람들이 정말 놓아줄지 확인해야 한대. 그리고 이제부터는 민수를 위해 돈을 모으고 싶대. 민수 결혼 자금도 필요하고 나중에 아기 낳으면 그것도 도와주고 싶대. 나는 울었다. 민호야, 이제 그만 내 인생을 살아라. 하지만 민호는 웃으며 말했다. 이게 내 인생이야, 엄마. 민수 잘 되는 거 보는 게 내 행복이야. 2015년 8월 3일. 민호가 아프다. 기침을 심하게 한다. 병원에 가자고 했더니 괜찮다고 했다. 돈 아껴서 민수 결혼 자금 모으겠다고 했다. 민수가 내년에 결혼한다고 했더니 민호가 그렇게 기뻐했다. 엄마, 내가 사진 찍어도 돼?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울면서 2016년 3월 15일. 어제 민수 결혼식이었다. 민호가 왔을 것이다. 나는 식장 밖을 계속 살폈다.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다. 멀리서 동생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오늘 아침 민호를 만났다. 민호가 말했다. 엄마, 민수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이제 나는 더 열심히 일해서 민수 도와줄 거야. 민수 애기 낳으면 도와주고 집 사면 보태주고 그게 형의 역할 아니겠어? 나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2019년 4월 20일. 민호 상태가 많이 안 좋다. 얼굴이 노랗다. 병원에 가자고 울면서 빌었다. 민호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민수 애기 태어나는 거 보고 싶어. 그것만 보면 돼. 그리고 지금까지 모은 돈 2억 넘었어. 조금만 더 모으면 민수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나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2020년 1월 5일. 오늘 민호를 만났다.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민호가 말했다. 엄마, 나 이제 그만 쉬어도 될 것 같아. 민수 애기도 태어났고, 민수도 행복해 보이고,
통장에 3억 가까이 모았어.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것 같아. 나는 울면서 말했다.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라도 집에 들어오자. 같이 살자. 병원도 가자.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나 이제 집에 못 들어가. 너무 오래 밖에 있었어. 이제 집이 어디인지도 모르겠어. 그냥 이대로 편히 가고 싶어. 2020년 2월 1일. 오늘 민호가 안 나왔다.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기다렸는데 안 나왔다. 불안하다. 공원을 돌아봤다. 없었다. 역 주변을 돌아봤다. 없었다. 민호야, 어디 있니? 엄마한테 와. 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어머니의 마지막 글이 있었습니다. 날짜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이 일기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형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하지만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내 형은 30년 동안 너만을 위해 살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의 행복만을 바랐다. 부탁이 있다. 형을 찾아줘. 형을 집으로 데려와줘. 형에게 말해줘.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다고. 충분히 잘했다고. 이제는 행복해도 된다고. 그리고 형을 안아줘. 30년 동안 혼자였던 형을 꼭 안아줘. 엄마가 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대신해줘. 사랑한다, 민수야. 그리고 사랑한다, 민호야. 엄마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형의 고통도, 형의 희생도, 형의 사랑도. 하지만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형을 집으로 데려오면 저에게 위험이 올 수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10년 동안 매달 형을 만나며 멀리서라도 형을 돌봐주셨던 겁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형의 쉼터 복지사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형님 짐 중에 핸드폰 있었나요? 아, 네. 있었는데요. 오래된 폴더폰이에요. 가져다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1시간 후 복지사 선생님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낡은 폴더폰을 건네주셨습니다. 충전은 돼요. 근데 잠금 번호가 걸려 있어서요. 폰을 켰습니다. 잠금 번호 4자리. 무엇일까요? 형의 생일?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 주소 번지수?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 생일. 떨리는 손으로 제 생일 4자리를 눌렀습니다. 폰이 열렸습니다. 형은 제 생일을 비밀번호로 해놨던 겁니다.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사진이 수백 장 있었습니다. 모두 저의 사진이었습니다. 출근하는 모습, 퇴근하는 모습, 주말에 가족과 산책하는 모습, 아이와 놀아주는 모습. 형은 30년 동안 저를 찍고 있었던 겁니다. 멀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동영상 폴더를 열었습니다. 동영상이 한 개 있었습니다. 재생시간 3분.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형이 나타났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얼굴, 움푹 들어간 눈, 하지만 미소를 짓고 있는 형. 민수야. 나 형이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형이 이제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30년 동안 곁에 없어서.
하지만 형은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 항상 내 곁에 있었어. 고맙다, 민수야. 형을 형으로 만들어줘서 너 때문에 형은 30년을 버틸 수 있었어. 사랑한다. 우리 동생. 영상이 끝났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의 핸드폰을 더 살펴봤습니다. 통화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문자 메시지함도 비어 있었습니다. 형은 이 폰으로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저를 찍기 위해서만 이 폰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320번지 3층 황 사장. 이게 뭘까요? 형이 일하던 곳?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있는 곳? 은행 잔고 증명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형의 통장 거래 내역을 자세히 봤습니다. 30년 동안의 입출금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입금 내역을 봤습니다. 매달 들어온 돈, 금액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달은 50만 원, 어떤 달은 30만 원, 어떤 달은 70만 원.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입금 자명이 모두 달랐습니다. 대성건설, 만복식당, 동아경비, 청우철강. 형은 30년 동안 수십 군데에서 일했던 겁니다. 한 곳에서 오래 일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일까요? 출금 내역을 봤습니다. 1994년부터 2014년까지 거의 대부분이 두 곳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는 우체국 송금 우리 집 주소로 매달 50만 원씩, 그리고 또 하나는 봉천동 320번지로 금액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어떤 달은 20만 원, 어떤 달은 50만 원. 형이 번 돈에서 제게 50만 원을 보내고 나머지는 모두 그곳으로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부터는 달랐습니다. 봉천동 320번지로 나가던 돈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많을 때는 150만 원씩. 10년 동안 그렇게 모인 돈이 3억이 넘었습니다. 봉천동 320번지. 그곳에 가봐야 했습니다. 형이 20년 동안 돈을 보냈던 그곳. 형이 벗어나지 못했던 그곳. 다음 날 아침 봉천동으로 갔습니다.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3층짜리 건물을 찾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녹슨 철문이 달린 을씨년스러운 건물.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철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패에 황 사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곳이 바로 형을 20년 동안 묶어놓았던 곳.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인상이 험악했습니다. 누구요? 저 김민호 씨 동생입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호? 그 새끼 어디 있어?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말기암이라서. 남자가 혀를 찼습니다. 쳇, 결국 그렇게 됐구만. 들어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남자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아.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 형이 여기서 일했나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일? 그건 일이 아니지. 빚 갚기지. 내 형은 20년 동안 빚을 갚았어. 빚이 얼마였는데요? 처음엔 5천만 원이었지. 내 아버지 빚.
그런데 왜 20년이나 걸렸어요? 남자가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이자 때문이지. 한 달에 10%, 1년이면 배로 불어나. 게다가 내 형 일하면서 생긴 비용도 다 빚으로 잡았거든. 숙식비, 도구값, 옷값, 뭐든지 다. 그건 불법 아닌가요?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법? 내 형이 사인한 계약서 있어. 다 합법이야. 뭐, 법이 어떻든 상관없지만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형이 언제 빚을 다 갚았어요? 남자가 서류철을 꺼내 뒤적였습니다. 어디 보자, 김민우 있다. 2014년 8월 5일. 완납. 20년 걸렸지. 총 갚은 금액이 2억 8천만 원쯤 되네. 원금은 5천만 원인데 말이야. 숨이 막혔습니다. 형은 20년 동안 2억 8천만 원을 갚았던 겁니다. 5천만 원 빚을. 그런데 말이야. 남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내 형, 참 대단한 놈이더라.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도망가려 하지 않았어. 매달 빠짐없이 돈 갖다 바쳤지. 다른 놈들은 도망가기 바빴는데 왜 도망 안 갔을까요? 내 때문이지. 내 형한테 말했거든. 내가 도망가면 동생 데려온다고. 그랬더니 얼굴이 새하얘지더라. 그 뒤로는 절대 도망 안 갔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은 저 때문에 20년 동안 도망도 못 갔던 겁니다. 내 형이 일했던 데가 수십 군데야. 건설 현장, 식당, 공장, 경비, 청소. 닥치는 대로 다 했지. 한 곳에서 오래 못 있었어. 몸이 안 좋아서. 그래도 쓰러질 때까지 일했어. 2014년에 빚 다 갚았으면 왜 그 후로도 계속 일했어요? 남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나도 물어봤어. 이제 자유니까 집에 가지 그러냐고. 근데 내 형이 뭐라고 했는지 아냐? 이제부터가 시작이래. 20년 동안은 빚 갚느라 동생한테 제대로 못 해줬는데 이제부터는 동생 위에 돈 모으겠대. 동생 결혼 자금도 모으고 애기 낳으면 도와주고 집 사면 보태주고 싶대. 나는 비웃었지. 미친놈이라고. 20년 동안 고생했으면 이제 내 인생 좀 살라고. 근데 내 형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 이게 내 인생이라고. 동생 잘 되는 거 보는 게 내 행복이라고.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2014년 이후로는 내 형한테 손 뗐어. 빚도 다 받았고. 근데 내 형이 계속 일 소개해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아는데 몇 군데 소개해줬지. 돈은 한 푼도 안 받았어. 그건 진짜야. 미안해서. 내 형 20년 동안 착취한 거 알거든. 그래서 마지막 10년은 그냥 일자리만 소개해줬어. 내 형이 번 돈은 다 내 형 거야. 내가 한 푼도 안 가져갔어. 남자가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 형 작년에 마지막으로 왔을 때 이런 말하더라. 나는 행복하다고. 내가 웃으면서 물었지. 뭐가 행복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 동생이 잘 사는 걸 보는 게 행복하다고. 30년 동안 그것만 보고 살았다고. 통장에 3억 가까이 모았는데 그걸 다 동생한테 줄 거라고. 그게 자기 유일한 목표래. 눈물이 났습니다. 남자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울지 마. 남자가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져가. 내 형 물건이야. 남자가 낡은 가방 하나를 건넸습니다. 작년에 형이 일하던 공장에서 보내왔어. 형 거라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작업복, 때 묻은 장갑, 그리고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책을 꺼냈습니다. 형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펼쳤습니다. 1995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민수는 잘 있을까? 오늘 민수 생일인데 14살. 케이크라도 사주고 싶다. 하지만 못 가. 미안하다, 민수야.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7년 3월 2일. 오늘 민수 고등학교 입학식이다. 멀리서 봤다. 교복이 잘 어울린다. 친구들이랑 웃고 있더라. 다행이다. 내가 없어도 잘 지내는구나. 2001년 12월 15일. 민수가 대학에 붙었다. 어머니한테 들었다. 너무 기쁘다. 눈물이 났다. 민수야, 축하한다. 형은 너를 믿었어. 2010년 4월 5일. 오늘 민수 회사 다니는 거 봤다. 양복 입은 모습이 멋있더라. 우리 동생,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됐구나. 자랑스럽다. 2014년 8월 5일. 드디어 빚을 다 갚았다. 20년 걸렸다. 길었다. 하지만 후회 안 한다. 민수가 무사히 자랐으니까. 이제부터는 민수를 위해 돈을 모으자. 진짜 형 노릇하자. 2016년 3월 14일. 내일 민수 결혼식이다. 가고 싶다. 하지만 못 가. 멀리서라도 보고 싶다. 민수야, 행복해라. 그게 형의 유일한 소원이야. 지금까지 100만 원 모았다. 계속 모아서 민수한테 주자. 2023년 4월 10일. 민수 아기가 태어났다고 한다. 이제 민수도 아빠가 됐구나. 보고 싶다. 조카 얼굴 보고 싶다. 통장에 3억 넘게 모았다. 이제 됐다. 민수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몸이 너무 안 좋다.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 피도 나온다. 하지만 괜찮다. 민수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2023년 11월 30일.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 더 이상 일을 못할 것 같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민수야, 미안하다. 형이 곁에 없어서. 하지만 형은 항상 너를 사랑했어.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행복해라, 민수야. 그것만이 형의 바람이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가봐. 내 형한테 가봐. 시간이 얼마 없을 거야.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을 나서는데 남자가 불렀습니다. 아, 돌아봤습니다. 남자가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봐. 그리고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 형한테. 하지만 남자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형이 30년 동안 일했던 곳들, 그곳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형의 흔적을 더 찾고 싶었습니다. 형의 통장 거래 내역을 다시 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입금된 곳부터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장소, 청우철강. 구로구에 있는 작은 철강 공장이었습니다.
공장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 김민호 씨라고 여기서 일하셨던 분 아시나요? 사무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민호 씨요. 알죠. 잠깐만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60대 남자와 함께 나왔습니다. 제가 사장입니다. 민호 씨 아세요? 네, 동생입니다. 사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동생분이시구나. 민호 씨 어떻게 지내세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사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많이 아프신가 봐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여기서 일할 때도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셔서 형이 여기서 얼마나 일했나요? 한 6개월쯤요?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정말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 없이. 형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과묵한 분이었어요. 말을 별로 안 하셨죠? 하지만 일은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쉬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제가 쉬라고 해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왜 그만두셨어요? 몸이 안 좋아서요. 어느 날 작업 중에 쓰러지셨어요. 피를 토하면서 병원에 가시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시더니 며칠 후에 그만두셨어요. 사장이 서랍을 열더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민호 씨가 여기 두고 가신 건데 주소를 몰라서 못 보내드렸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급여 명세서와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형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동생 애기 출산 선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건강하세요. 김민호.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형은 여기서 번 돈으로 제 아이 출산 선물을 보냈던 겁니다. 두 번째 장소, 동아경비. 강남구에 있는 경비회사였습니다. 김민호 씨요? 기억하죠? 2년 정도 일하셨나? 경비팀장이 말했습니다. 정말 책임감 강한 분이었어요.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빠지지 않고 근무하셨죠.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드셨죠. 나이도 있으시고. 그런데 절대 내색 안 하셨어요. 항상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셨죠. 팀장이 서류를 뒤적이더니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작년 송년회 때 찍은 건데요. 민호 씨 나오세요. 사진 속에 형이 있었습니다. 경비복을 입고 다른 경비원들과 함께 웃고 있는 형. 오랜만에 보는 형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진 가져가셔도 돼요. 민호 씨한테 전해주세요. 얼른 나으셔서 돌아오시라고. 사진을 받았습니다. 형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형은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소, 만복식당. 영등포구에 있는 작은 중국집이었습니다. 주방에서 50대 여자가 나왔습니다. 민호 씨 동생이라고요? 어머 세상에.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 씨 어디 계세요? 한 달 전부터 연락이 안 돼서. 병원에 계십니다. 많이 아프신가 봐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여기서 일할 때도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형이 뭘 하셨어요? 배달이요. 40대 중반인데 배달을 하시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한 번도 불평 안 하셨어요. 여자가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도시락 하나를 싸왔습니다. 이거 민호 씨한테 갖다 드려요. 민호 씨 좋아하시던 짜장면이에요. 병원 음식은 맛없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여자가 조금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민호 씨가 여기서 일하실 때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가족은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생이 있다고. 자랑스러운 동생이 있다고. 동생이 대학도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민호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동생 잘 되는 거 보는 게 살아가는 이유래요. 동생만 행복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여자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세요. 민호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좋은 동생이에요. 민호 씨가 그렇게 자랑하셨는데, 네 번째 장소, 대성건설, 형이 가장 오래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5년 동안 현장 사무실로 갔습니다. 김민호 씨요? 아, 민호 형. 젊은 현장 직원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형 어디 계세요? 보고 싶은데.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에이, 진짜요? 많이 아프세요? 네, 많이 아프십니다. 직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민호 형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저 신입 때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밥도 사주시고, 일도 가르쳐 주시고, 자재 나르고, 청소하고, 잡일 다 하셨죠. 나이 드신 분이 하시기엔 너무 힘든 일인데, 그때 다른 현장으로 옮기시라고 했는데 몸이 안 좋다고 그만두셨어요. 직원이 사물함을 열더니 낡은 안전모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호 형이 쓰시던 건데 가져가실래요? 형은 이거 엄청 아끼셨거든요. 안전모를 받았습니다. 안쪽에 형의 이름이 매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호.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민수야 파이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형은 일하면서도 저를 생각했던 겁니다. 안전모를 쓰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저를 응원했던 겁니다. 5번째 장소, 희망 노숙자 쉼터. 형이 마지막에 발견된 곳이었습니다. 복지사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형님 상태는 어떠세요? 많이 안 좋으십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여기 오셨을 때도 거의 의식이 없으셨거든요. 형이 여기 언제 오셨어요? 3달 전쯤요? 공원 벤치에 쓰러져 계셨대요. 지나가던 분이 신고해서 여기로 모셨죠. 형이 뭐라고 하셨나요? 정신 드실 때가 거의 없으셨어요. 하지만 한 번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동생 보고 싶다고. 한 번만 더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죠. 동생분한테 연락드릴까요? 그랬더니 고개를 저으시면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동생한테 걱정 끼치면 안 된다고 복지사 선생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시면서 가방을 꼭 안고 계셨어요. 그 안에 동생분 사진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웃으셨어요. 의식도 거의 없으시면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형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했던 겁니다. 쓰러져서도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저를. 형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동생 때문에 행복했다고. 동생이 잘 사는 거 보면서 대리만족했다고. 그게 자기 인생의 전부였다고. 그리고 복지사 선생님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이 왜 노숙자가 되셨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년 말에 일하시던 공장에서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셨고요. 일을 못하니까 숙소에서도 나와야 했대요. 공장에서 제공하는 숙소였거든요. 그럼 형이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상한 게 형님 통장에 돈이 있었잖아요. 그 돈으로 병원도 가시고 방도 구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그러셨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은 그 돈을 절대 쓸 수 없었던 겁니다. 그건 제게 주려고 30년 동안 모은 돈이었으니까 형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었던 돈. 형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고 싶다고. 30년 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좀 쉬고 싶다고. 그리고 공원 벤치가 좋다고. 거기서 동생네 집이 보인다고. 그게 제일 행복하다고. 복지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저도 이 일 10년 넘게 했지만 형님 같은 분은 처음 봤어요. 자기 자신은 하나도 생각 안 하시고 오직 동생분만 생각하시는 분.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형이 살았던 30년이 느껴졌습니다. 매일 힘든 일을 하면서도 아프면서도 외로우면서도 마지막엔 갈 곳조차 없으면서도 오직 저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30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였습니다. 보호자님, 빨리 오세요.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복도를 달렸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형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형의 눈빛. 희미했지만 분명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형, 형의 침대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야. 네, 형. 나예요. 민수예요. 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주 약한 힘이었지만 분명히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신 건 기적입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많이 약하십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나갔습니다. 중환자실에는 저와 형만 남았습니다. 30년 만에 단둘이. 형, 미안해. 형 찾지 못해서 미안해. 30년 동안 형 혼자 두어서 미안해. 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형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습니다. 형, 나 다 알아. 형이 왜 집 떠났는지. 형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형이 30년 동안 뭐 했는지. 다 알아. 형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일기장 봤어. 형 일기장도 봤어. 형이 일했던 곳들도 다 찾아갔어. 형, 왜 그렇게 살았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야윈 얼굴에 핀 미소. 말하면 내가 힘들어 할까봐. 내가 공부 제대로 못할까봐. 형, 나는 몰랐어. 형이 그렇게 고생하는 줄. 형이 나 때문에 그렇게 사는 줄. 진작 알았으면. 진작 알았으면 어쩔 건데. 형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넌 공부 못했을 거야.
대학도 못 갔을 거야. 좋은 회사도 못 들어갔을 거야. 결혼도 못 했을 거야. 그래도 형은 행복할 수 있었잖아. 형도 치료받고 밥 먹고 사람답게 살 수 있었잖아. 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행복했어. 뭐가 행복해요, 형? 아프면서, 굶으면서, 힘들게 일하면서 뭐가 행복해요? 내가 있어서 형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내가 잘 사는 거 보는 게 나는 행복했어. 정말이야. 저는 형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형, 미안해. 나 때문에 형 인생이. 미안하긴. 뭘 미안해. 형이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말하기가 힘든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 형이잖아. 형은 원래 동생 지키는 거야. 형, 민수야, 내 말 들어봐. 형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나는 후회 안 해. 단 한 번도 후회 안 해. 내가 행복한 거 보면서 나도 행복했어. 진짜야. 그리고 고마워. 형을 형으로 만들어줘서 너 없었으면 나는 그냥 쓸모없는 인간이었을 거야. 근데 너 때문에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은 쓸모없는 사람 아니에요. 형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가장 위대한 형이에요. 형이 웃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 얼굴로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형이 천천히 손을 들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제가 슬플 때마다 형이 그랬던 것처럼 민수야, 이제 형은 가야 할 것 같아. 안 돼요. 형 가지 마세요, 제발. 괜찮아. 나는 이제 충분히 살았어. 보고 싶었던 거 다 봤어.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행복한 거 다 봤어. 형의 손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형, 제발. 조금만 더 있어요. 우리 이제 같이 살아요. 내가 형 모실게요. 내가 형한테 잘할게요. 제발. 고마워. 민수야. 하지만 형은 이제 쉬고 싶어. 30년 동안 달렸으니까 이제 좀 쉬고 싶어. 형, 민수야.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네, 형. 뭐든지 말해요. 행복하게 살아. 내 가족 잘 돌봐. 내 아이한테 좋은 아빠 되어줘. 그리고 형이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형 생각해줘. 형이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형, 나 매일 생각할게. 평생 생각할게. 형 절대 잊지 않을게.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 나는 이제 괜찮아. 형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형, 괜찮아. 민수야, 형은 지금 정말 행복해. 내가 옆에 있어서 고마워. 형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의료기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떠났다는 걸. 형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정말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형 사랑해요, 형. 저는 형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보내드려야 합니다. 조금만요. 조금만 더요. 형님께서 편히 가셨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저는 형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형, 편히 쉬어요. 30년 동안 고생했어요. 이제 푹 쉬어요. 사랑해요, 형. 정말 사랑해요. 형의 손을 놓았습니다. 형이 정말 떠났습니다. 30년 만에 만났는데 하루도 함께하지 못하고 보냈습니다.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형이 대신 흘렸던 눈물을 이제야 흘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복지사 선생님이었습니다. 형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제 알아요. 너무 늦게 알았지만, 아니에요. 형님은 당신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당신이 행복하기만 바라셨을 거예요. 그게 더 슬퍼요. 복지사 선생님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형님께서 마지막으로 쓰신 편지예요. 의식 돌아오시기 전에 힘들게 쓰셨어요. 당신한테 주라고 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형의 글씨였습니다. 삐뚤빠뚤한 힘없는 글씨. 민수야. 형이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다. 30년 동안 못했던 말을 이제 한다. 사랑한다, 민수야. 형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널 사랑했어. 내가 처음 걸었을 때, 처음 말했을 때, 처음 학교 갔을 때, 형은 내가 자랑스러웠어. 형이 집을 떠난 건 너 때문이 아니야. 널 지키기 위해서였어. 그건 형의 선택이었어. 형은 후회하지 않아. 30년 동안 힘들었지만 내가 잘 사는 걸 보면서 버텼어. 내가 웃는 걸 보면서 힘을 냈어. 고맙다, 민수야. 형을 형으로 만들어줘서 행복해라. 내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라. 가끔 형 생각해줘. 형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사랑한다, 우리 동생. 형이 편지를 다 읽고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형의 마지막 말, 형의 마지막 사랑. 그날 밤 저는 형 곁을 지켰습니다. 형의 마지막 밤을.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형이 바랐던 대로 행복하게 살겠다고. 형이 30년 동안 지켜준 이 삶을 의미 있게 살겠다고. 형의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형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오신 분들은 모두 진심으로 형을 애도했습니다. 첫 번째로 오신 분은 청우철강 사장님이었습니다. 민호 씨,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사장님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제가 민호 씨한테 많이 배웠어요. 성실함이 뭔지, 책임감이 뭔지. 민호 씨는 말은 적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사장님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민호 씨가 마지막 달에 받으실 급여예요. 못 드렸거든요. 이제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했어요.
민호 씨 같은 분과 일할 수 있어서. 두 번째로 동아경비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경비원들 5명과 함께 민호 형님, 팀장님이 영정사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형님, 편히 쉬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비원들도 하나씩 절을 올렸습니다. 그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민호 형은 우리한테 희망이었어요. 나이 들어도 저렇게 성실하게 살 수 있구나. 그런 걸 보여주셨어요. 세 번째로 만복식당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음식을 가득 들고 민호 씨가 좋아하시던 짜장면이랑 탕수육이에요. 영전에 올려주세요. 사장님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여기서 일하실 때도 점심 걸으실 때 많았어요. 돈 아끼시려고 제가 공짜로 드린다고 해도 안 받으시고.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배고픈 건 괜찮은데 동생이 배고프면 안 된다고. 동생 밥값은 꼭 보내야 한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은 굶으면서도 제 밥값을 보냈던 겁니다. 네 번째로 대성건설 직원들이 왔습니다. 10여 명이나 됐습니다. 민호 형님, 젊은 직원이 영정사진 앞에서 울었습니다. 형님 덕분에 제가 이 일 배웠어요. 형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형님.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민호 형은 항상 웃으셨어요. 힘든 일 하시면서도 우리한테 힘내라고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민호 형이 자주 하시던 말 있잖아요. 동생 자랑. 우리 동생 대학 나왔다. 우리 동생 좋은 회사 다닌다. 우리 동생 결혼했다. 매일 자랑하셨어요. 직원들이 저를 봤습니다. 동생분이시죠? 형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동생은 효자라고 착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은 제가 효자라고 했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은 저를 5번째로 봉천동 황 사장이 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국화꽃을 들고 민호, 황 사장이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황 사장이 저를 봤습니다.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나는 내 형한테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내 형은 한 번도 날 원망 안 했어. 한 번도. 황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동생 잘 키웠다고. 사장님이 일 시켜줘서 동생 대학 보냈다고. 고맙다고. 황 사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그 말 듣고 처음으로 부끄러웠어. 내가 뭘 한 건지. 그래서 그때 말했어. 이제 그만하라고. 빚 없다고. 근데 내 형이 웃으면서 말했어. 괜찮다고. 조금만 더 일하고 싶다고. 동생 애기 태어나는 거 보고 싶다고. 황 사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 형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 나는 평생 그런 사람 못 봤어. 자기 자신은 하나도 안 챙기고 오직 동생만 생각하는 사람. 황 사장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 이거 받아. 내 형한테 줬어야 할 돈이야. 내가 너무 적게 줬어. 이자도 너무 많이 받았어. 이건 내 양심의 빚이야. 그리고 내 형 말대로 내 가족 잘 돌봐. 그게 내 형이 바라는 거야. 6번째로 희망 노숙자 쉼터 복지사 선생님이 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노숙자분들이 10여 명 함께 오셨습니다. 민우 형님. 한 노숙자분이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형님이 밥 사주시고, 옷 주시고, 약 사주시고, 형님이 없었으면 저 진작 죽었어요. 다른 노숙자분이 말했습니다. 민호 형은 자기도 없으면서 우리한테 나눠주셨어요. 빵 하나 있으면 반 나눠주시고, 돈 조금 있으면 우리 밥 사주시고, 형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누군가의 형이고, 동생이고, 아버지고,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복지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쉼터에서도 제일 어려운 분들을 챙기셨어요.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으면 자기 건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웃으셨어요. 나는 동생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이분들은 가족이 없으니까 내가 챙겨야 한다고. 7번째로 어머니 친구분들이 오셨습니다. 할머니 5분. 민수야, 내 어머니가 얼마나 민호를 걱정하셨는지 아니?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맨날 민호 걱정하셨어. 민호가 밥은 먹는지, 아프진 않은지. 그러면서도 절대 집에 못 오게 하셨지. 너 때문에. 저 때문에요? 그래. 내 어머니가 그러셨어. 민호가 집에 오면 너한테 위험이 온다고. 그래서 차라리 민호를 멀리 두는 게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셨어. 매일 밤 다른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부탁하셨어. 민호 찾으면 잘 부탁한다고. 민수한테 전해달라고. 민호가 얼마나 민수를 사랑했는지 꼭 전해달라고. 내 어머니도 내 형도 다 너 하나만 보고 사셨어. 그러니까 넌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게 그분들한테 보답하는 거야. 저녁이 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빈소에는 저와 아내, 그리고 아이만 남았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당신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된 건 형님 덕분이야. 형님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미안해. 아이가 형 영정 사진을 올려다 봤습니다. 아빠, 저분이 큰아버지야? 큰아버지 왜 웃고 있어? 사진 속 형은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 사진 중에 유일하게 웃고 있는 사진. 10년 전쯤 찍은 형이 멀리서 저를 보며 찍은 사진. 큰아버지는 행복해서 웃고 계시는 거야. 뭐가 행복한데? 아빠를 보는 게 행복했대. 그리고 너를 보는 게 행복했대. 나는 큰아버지 본 적도 없는데? 그래도 큰아버지는 너를 많이 사랑하셔. 너 태어나는 거 보고 싶어서 오래오래 버티셨어.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려줄 겁니다. 큰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큰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가족을 사랑했는지. 밤이 깊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집에 보내고 저는 빈소에 남았습니다. 형의 마지막 밤을 지키기 위해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 몇 벌, 신발 한 켤레, 그리고 그 가방. 가방을 열었습니다. 형의 일기장, 사진들, 그리고 맨 밑에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30통이 넘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에 민수 15번째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민수야, 15살 생일 축하한다. 형이 케이크도 못 사주고 선물도 못 사주고 미안하다. 하지만 형은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어. 힘내, 우리 동생. 사랑한다. 형이. 두 번째 편지. 민수 20살 생일. 민수야, 20살 됐구나. 이제 어엿한 성인이네. 형은 내가 자랑스럽다. 대학생이 된 내 모습 보니까 눈물이 난다. 행복해라, 민수야. 세 번째 편지. 민수 결혼 축하. 민수야, 결혼 축하한다. 오늘 식장 밖에서 봤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 신부도 예쁘고. 잘 살아라. 형은 항상 너를 응원한다. 편지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30년치 제 생일 편지, 중요한 날들의 편지. 형은 한 통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혼자 쓰고 혼자 간직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에 민수 아들 100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조카 100일 축하한다. 못 가서 미안하다. 하지만 멀리서 봤어. 정말 예쁘더라. 너를 닮았어. 잘 키워라. 좋은 아빠 되어라. 형은 이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 너도 가정을 꾸렸고 아기도 낳았고 이제 형은 편히 쉬어도 될 것 같아. 고맙다, 민수야. 형을 형으로 만들어줘서 사랑한다. 영원히. 형이. 그것이 형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형은 제 아이가 태어난 걸 보고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형의 통장을 정리하기 위해 창구 직원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억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통장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네요. 만약 예금주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이체되게 되어 있어요. 김민수님, 그리고 손자분 이름도 있네요. 형은 모든 걸 제게 남긴 겁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 전부를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형이 우리한테 3억 2,500만 원을 남겼어.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30년 동안 모았대. 자기는 한 푼도 안 쓰고.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어떻게 그렇게 사셨어?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형을 기리는 일을 하자고. 여보, 이 돈으로 장학금 만들까? 장학금? 응. 형 이름으로. 어려운 형편에 공부하는 학생들 도와주는 거야. 형이 못 이룬 꿈을 다른 아이들이 이루도록.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형님도 좋아하실 거야. 며칠 후 김민호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매년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형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 날 10명의 학생들이 왔습니다. 모두 어려운 형편이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김민호 선배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형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분이 김민호 선배님이야. 나의 형이고 어떤 분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형이었어. 동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분이야. 자기 꿈은 포기하고 동생 꿈을 이루게 해준 분이야. 학생들이 형 사진 앞에 묵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김민호 선배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그 말을 들으니
형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해 여름 형이 자주 가셨던 공원에 갔습니다. 형이 30년 동안 앉아있던 그 벤치에 작은 명패를 달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이 30년 동안 사랑하는 동생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호. 그는 보이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2024년 동생 김민수 씀 벤치에 앉았습니다. 형이 보았던 풍경을 봤습니다. 여기서 형은 30년 동안 우리 집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기다렸습니다. 저를 지켜봤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형의 핸드폰에 있던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형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민수야, 형은 행복했어. 정말이야. 너 때문에 형은 30년을 버틸 수 있었어. 고맙다. 화면 속 형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형, 나도 고마워. 형 덕분에 나는 여기까지 왔어. 형 사랑 절대 잊지 않을게. 평생.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형이 보고 싶어 했던 이 아이. 형이 30년을 버틴 이유 중 하나. 아빠, 오늘 큰아버지 이야기 더 해줘. 그래, 해줄게. 큰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그날 밤 아이에게 형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형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형이 어떻게 30년을 살았는지,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아빠, 나도 커서 큰아버지처럼 될 거야. 어떻게? 동생 생기면 동생 잘 지켜줄 거야. 큰아버지처럼.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형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통해 제 아이에게로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형은 어디에 계실까요? 편히 쉬고 계실까요? 문득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형이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형, 보고 싶어.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보고 싶다, 민수야. 하지만 형은 항상 내 곁에 있어. 너를 지켜보고 있어. 행복해라, 우리 동생.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형이 바랐던 대로 행복하게 살겠다고. 형이 30년 동안 지켜준 이 삶을 의미 있게 살겠다고. 형이 보여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형은 떠났지만 형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저를 통해, 제 아이를 통해, 그리고 형의 이름으로 도움받는 학생들을 통해. 형은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가장 큰 사랑을 남겼습니다. 형은 세상에 이름을 알리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형. 고맙습니다, 형. 안녕히 쉬세요, 형.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